제가 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 위치에 이 규모를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 40만 불 정도를 제안하세요. 그럼 저는 고민되죠. 제가 불과 뭐 한 2년 전에 30만 불 주고 인수를 했는데, 막상 지내본 지금 한 40만 불 정도를 제안한단 말이죠.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1년 전에 우리 홍길동 씨 내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해줬는데, 내가 이 사업체를 팔면 우리 홍길동 씨 취업 비자가 다시 리셋 되는데, 그거를 고민하고 고용주가 이 비즈니스 매매를 안 할까요? 호주유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호주 취업 이민의 함정. 네. 한국에서 만약에 그 호주 취업 이민에 도전을 하려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요, 실제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셔서 취업 이민의 긴 여정을 나아갈 때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를 저랑 같이 한번 짚어봄으로써 차후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주제는 호주 취업 이민의 함정.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 취업 이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제게 호주에서 학업을 하거나 호주에서 경력 같은 거 없이 그냥 내가 이미 한국에서 공부할 만큼 했고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호주 취업 이민을 바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 문의들 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물론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한국에서 먼저 이제 연금 레주메를 잘 작성해서 카바레터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잘 작성을 해서 호주에 있는 나를 고용할 만한 회사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그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서류가 통과돼서 보통 요즘은 이제 화상 채팅을 먼저 하거든요. 화상 인터뷰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통과되면 이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호주에 와서 대면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현장 기술직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트라이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한 반나절 정도 실제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검증하는 것들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꽤 뭐 경력이 있는 셰프 같은 분들이 호주에 오신다라고 하면 뭐 주방에서 한 서너 시간만 이렇게 조금 시연을 해 보여도 그 사람의 능력은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라이얼도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게 흡족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되죠. 호주 안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호주 안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당장 그 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뭐 관광 비자로 인터뷰로 잠깐 온 입장에서 내가 바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다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비자를 또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게 비자를 신청하면 뭐 4년짜리 TSS 임시 비자라든지 ENS 영주 취업 이민 같은 경우도 금방 비자 신청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짧게는 뭐 한 두세 달, 뭐 길면 뭐 한 6개월씩 이렇게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럼 제가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쭉 일련의 과정들을 거칠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네. 또 하나 문제가요, 이 취업 이민이라는 것은 취업 이민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스폰서할 적정한 고용주가 있어야 되고, 그 고용주도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주랑 나만 뭐 이렇게 고용계약서가 체결이 되면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고용주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고용주가 심사를 받으려면요, 뭐 회사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재무제표, 뭐 바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액티비티 뭐 스테이트먼트 같은 이런 서류들, 뭐 다양한 서류들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언급을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취업 이민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호주에 있는 이제 뭐 이민 법무사라든지 이민 변호사분들이 이 세부적인 그 회사의 조건들을 이제 따지실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호주의 고용주들은요, 그냥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한 1,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그 회사에 무슨 이런 재무제표까지 다 제출하면서 그 사람을 뽑으려고 스폰서를 한다? 그리고 몇 달 걸리는 그 비자 소요 기간 동안에 기다려준다? 그런 회사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호주 유학 후 이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유학 후 이민은 이제 현장 기술직, 그죠? 타일, 미장, 용접, 벽돌, 요리,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뭐 목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직종들이 있잖아요. 뭐 전문대 레벨쯤 되는 이런 현장 기술직이 있고, 학사, 석사 과정에 정규 과정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학사, 석사 이상은 점수를 따지는 점수제 이민으로 가고요. 그리고 현장 기술직은 취업 이민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따지는 점수제 이민은 그 사람의 학력 점수, 영어 점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현장 기술직 공부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영어 수준이 아주 높은 차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자, 오늘 제가 뭐 점수제 이민까지 여러분들하고 다룰 건 아니고요. 이 취업 이민의 함정,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니까, 자, 취업 이민의 이제 함정에, 자, 왜 취업 이민 함정에 빠지나? 비자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호주 정부가 주는 것이다. 이 대원칙을 여러분들이 절대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끔 미스터 채, 내가 비자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어? 아닙니다. 사장이 절대 비자 주는 거 아닙니다. 사장도 물론 심사를 받지만 비자는 호주 정부가 주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호주 취업이민 함정에 빠지는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취업이민이 아니고 보통 취업이민은 2단계인데 4년짜리 뭐 TSS라고 하는 임시 취업 비자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 취업 비자 기간 동안에 뭐 1년 뭐 혹은 한 3년 정도 경력을 추가로 더 쌓아서 이제 ENS라고 하는 영주 비자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TSS라는 비자를 받았는데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비즈니스야 뭐 항상 변화무쌍하잖아요.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뭐 내가 새로운 고용주를 60일 안에 또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또 카운트가 돼요. 난감하죠. 60일 안에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다시 카운터가 된다는 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잘리는 경우. 그렇죠. 얼마든지 내가 잘릴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상을 어느 정도 해요. 학생도 뭐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나도 사회 경험 어느 정도 했고, 내가 딱 저 고용주를 보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뭐 저 회사를 보니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나도 어느 정도는 사리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1, 2번 정도는 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예상 못하는 게 이제 3번, 4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포커스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고요. 사업체 임대 계약 문제. 자, 제가 레스토랑에 취업이 됐어요. 자, 근데 그 레스토랑 사장님이 나를 뽑을 때부터 뭐 나한테 우리 레스토랑은 지금 이 건물주하고 임대 계약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거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3x3 뭐 5년 by 5년 뭐 이렇게 계약이 돼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계약기가 끝나고 나는 그 회사에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열심히 1년차 일하고 있고,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더 경력 쌓으면 내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건물주하고 사장님하고 뭐가 조율이 안 맞았어요. 뭐 건물주가 뭐 임대료를 더 올려달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장님이 나가게 됐어요. 그럼 이 사장님이 금방 비즈니스를 옆 건물에서 오픈이 되나요?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딱 뭐 공간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죠. 뭐 특히 요식업이라는 거는 한 골목 한 골목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리스키한 거예요, 그죠? 더 하나 난감한 거는요, 회사가 매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열심히 벌어서 한 30만 불 정도 되는 레스토랑을 하나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또 직원도 한 5명 고용해서 뭐 10명 남짓 되는 이제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이렇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뭐 웨이지 다 주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웨이지 포함해서 뭐 주에 한 2,000불 정도 벌어가니까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 아시는 분 소개로 해가지고 오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 위치에 이 규모를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 40만 불 정도를 제안하세요. 그럼 저는 고민되죠. 제가 불과 뭐 한 2년 전에 30만 불 주고 인수를 했는데, 막상 지내본 지금 한 40만 불 정도를 제안한단 말이죠. 그럼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1년 전에 우리 홍길동 씨 내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해줬는데, 내가 이 사업체를 팔면 우리 홍길동 씨 취업 비자가 다시 리셋되는데, 그거를 고민하고 고용주가 이 비즈니스 매매를 안 할까요? 뭐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조건이 다 해피해요. 근데 단지 이 직원 때문에 내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요, 보통의 사장님이라고 하면
새 사장님한테 이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친구니까 이 친구는 계속 같이 일을 좀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 친구 취업 비자를 다시 스폰서를 좀 해주는 건 어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좀 해주겠죠. 근데 이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야, 이거 사기인가? 이게 단순히 함정인가? 근데 대부분 저도 학생 때 저거 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장님이 처음부터 저 사장님하고 짜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뭐 저도 학생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뭐 저도 교민 입장에서 뭐 또 교민의 시각으로 이렇게 좀 더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정말 사장님이 좀 악의적으로 뭐 비자를 조금 해준다는 조건으로 조금 임금을 적게 주면서 일은 더 많이 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그거보다는요, 사장도 예상 못한 경우가 많아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이 건강 문제로 비즈니스를 처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까처럼 뭐 정말 뜻하지 않게 좋은 제안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임대주하고 또 뭐 마음이 안 맞아서 또 뭐 그만두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이 이 직원 한 명 뽑을 때부터 그걸 다 무슨 계획에 두고 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함정은 피할 수 없지 않냐? 내가 어떻게 그거 일개 직원이 그걸 다 예측하냐? 그래서 취업 이민의 성공 비결은 나의 경쟁력이 나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여러분들이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웨이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속칭 뭐 스펙이라 그럴까, 몸값이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스캇님은요, 저희 여러분들 호주 유학 클럽, 저희 네이버 카페 호주 유학 클럽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아마 아직 공지란에 올려놔져 있을 거예요. 이 스캇님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저희 멜번으로 캐비넷 메이킹으로 뭐 가구 제작이죠, 공부하러 오신 분인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왜 그 과거에는 뭐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토목 설계를 해서 아주 대단한 수준의 뭐 기술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도면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도면을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가구 제작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호주에 왔어요. 근데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수험을 해보니까 어렵지 않게 그 설계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화, 수, 목, 금 4일은 재택근무를 하고요. 학교를 가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토하고 월요일은 이제 그 회사가 아마 6일 일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이렇게 조금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 들어갈 때 인터뷰 볼 때는 시급 20불. 수요일쯤 되니까 사장님이 다시 연락 오더래요. 도면 몇 장 그려서 보내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방 22불로 바꾸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니까요, 이제 토요일 날 출근했더니 사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24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딱 5일 걸렸어요. 제 예상컨대 우리 스캇님은 아마 한 두세 달 지나면요, 시급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장이 왜 올려줬을까요? 네. 이 친구를 잡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호주의 상황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호주 문화에 조금 더 적응돼가고, 호주의 직업 문화에 좀 더 적응돼가면, 자기가 시급 20불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누군가가 금방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에 맞춰서 방어를 하는 거죠. 시급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능력이지만 뭐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사장님이 볼 때는 그 회사에서 딱 필요한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거겠죠. 자,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 수님은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호주에서 뭐 2년 가까이 보내시다가 한국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정말 보기 드물게 영어가 참 안 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앞에 영어 연수도 좀 길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립요리학교를 들어갔는데 5.5라는 점수를 받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영어가 좀 되는 편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연계 연수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더 다지고 들어가는 방향이면 참 좋은데, 영어 점수로 5.5를 만들기는 도저히 힘드니까 영어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제가 식당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시드니에서 또 꽤 좀 큰 식당이에요. 이 식당에 시급 16불 받고 일했는데, 그 서울의 대형 병원 그 지하의 구내식당에서 8년 동안 셰프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웬만한 뭐 요리 같은 거는 뭐 다 하고 경력도 꽤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봐도요, 아무리 못해도 이 친구는 시급 25불은 받아야만 할 친구인데 시급 16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16불 받고 일하고.
왜 그럴까요? 네. 이 친구 영문 내줌에도 저희 팀장이 다 봐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한글로 쏘면 저희가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죠. 사장님 생각은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이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레주메를 들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그렇게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아직 영어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한식당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식당 주방 잘 아시죠? 거의 100% 한국 사람만 일합니다. 가끔 뭐 키친핸드 중에 뭐 동남아 친구들이 또 유학생들이 또 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한국 사람이 일해요. 식당 주방에. 서빙이야 또 뭐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럼 주방에서 일하는 이 친구가 영어가 왜 필요하죠? 필요 없잖아요. 음식도 한식 만드는데 뭔 뭐 영어가 필요해요. 그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친구 영어 능력이 시급을 좌우할까요? 네. 딴 데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영어가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시급은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이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스캇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자신의 이제 설계 도면을 볼 줄 아는, 도면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영어가 좀 됐던 친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급이 짝짝짝 올라가고 능력이 또 있으니까. 결국은 취업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은요, 나의 경쟁력이 나를 보호한다. 그게 영어가 됐던 관련 분야 기술이 됐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갖추는 게 사장님하고 좋은 유대관계로 비자가 해결된다는 컨셉보다는 어디에 가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잡은 내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호주 취업 이민을 염두에 두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현장 기술직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게 이제 와서 뭐 요리를 해보진 않았지만 요리에 관심이 있다. 그럼 호토바기님 내가 한국에서 요리 한 3, 4개월 배워서 가면 좀 더 낫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대부분 그럽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에 집중하세요. 자,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로 호주에 유학 이민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호토바기님 내가 자동차 학원이라도 한 몇 달 좀 다녀서 뭐 좀 이렇게 기술 조금 익혀서 가는 건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됩니다, 물론. 도움 되는데 차라리 그분이 영어가 아주 뭐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그 시간에 영어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포지션에서 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취업 이민은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그 함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속칭 뭐 스펙이라 그럴까 몸값이라 그럴까 뭐 여러분들의 조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사장님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그게 비자로 직결된다. 이건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호주 취업 이민의 함정에 대해서 좀 다른 뷰 포인트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